1365년 한 왕비가 난산 끝에 숨을 거두었다. 왕비를 극진히 사랑했던 왕은 오래도록 아내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영혼으로 남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기를 바랐던 왕. 그는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이다.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복명산 무선봉 중턱에 두 개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당대의 수학, 천문지리, 석조 건축술이 집대성되어 있는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무덤. 공민왕은 능의 설계와 건축을 직접 주관하면서 9년 동안 방대한 무덤 공사를 벌였고 사후 아내 곁에 묻혔다. 700년 전 한 사내의 가슴 절절했던 사랑은 그 무덤 속에 봉인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서 대부분의 왕이 태어나고 죽은 곳이며 묻혀있는 곳입니다. 34명의 고려왕 중에서 16명의 릉이 개성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개성 역사 유적지구에 속한 왕건왕릉과 공민왕릉 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는 북한 문화유산 세 번째 시간에는 두 기의 무덤을 나란히 세워 쌍릉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공민왕과 왕비 노국대장 공주의 얽힌 이야기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덤하면 인도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이 떠오르는데요.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인 샤자한 역시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아내 뭄타즈 마할의 무덤을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만들어 영원한 사랑을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타지마할은 시기상으로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쌍릉보다 4세기 뒤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민왕릉이 타지마할보다 앞선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의 국보유적으로 지정된 공민왕릉은 고려왕릉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고려왕릉 제도의 완성형으로 조선왕릉 제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역대 무덤 건축과 석조 조각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직접 가볼 수 없는 공민왕릉, 그 베일에 쌓인 고려시대 사랑의 성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도심을 벗어나 서쪽 교외로 향하는 길. 나지막한 산세의 복명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무선봉 중턱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봉분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 31대 공민왕의 현릉과 그의 왕비인 노국공주의 정릉이다. 고려시대의 왕릉은 3개의 층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위 상단에 봉분을 조성한다. 무덤은 석실 봉토분으로 봉분의 높이는 약 6.5m다. 조선의 왕릉과 달리 고려의 봉분은 난간석을 두르고 있다. 각 봉분은 12각 병풍돌로 둘러싸여 있는데 구름을 탄 12지신과 연꽃무늬 등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난간 바깥으로는 동물 석상들을 두고 생동감 있게 표현된 석조 호랑이와 양을 각 4개씩 배치하고 있다. 능의 중단에는 2쌍의 문인상이, 하단에는 2쌍의 무인상이 서 있다. 높이 3m의 이 석상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얼굴 생김새에서 구별되고 복식과 자세로 문인과 무인의 신분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공민왕릉은 고려 왕릉 중 유일하게 무인상을 세웠는데 이러한 전통은 이후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무관은 정말 장정하면서도 무관다운 티가 있고, 문관은 문관으로서 자기 그런 이 특징을 그대로 허리허리한 무관에 비하면 허리허리한 몸매를 가진 이 문관들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려릉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릉들 가운데서는 제일 그런 조형예술적 미가 보장된 게 이제 이 공민왕의 현능과 정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민왕이 직접 이 릉을 지휘한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려 왕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민왕릉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쌍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쌍릉을 계획한 것은 바로 공민왕이었다. 고려시대 학자 목은 이색의 문집에 공민왕이 후에 자신의 릉을 서쪽에 지을 것이니 공주의 릉을 동쪽으로 조금 옮겨서 한치의 치우침이 없도록 만들라 했다고 전한다. 먼저 숨진 노국공주의 무덤을 만들 때 이미 공민왕은 쌍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민왕릉은 완벽한 기하학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다. 릉 앞면의 양쪽 끝과 뒷면의 중심을 연결해 보면 정확히 정삼각형을 이룬다. 병풍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돌에는 홈을 파서 서로 맞물리게 하고, 각 모서리는 또 다른 돌을 덮어 이음새를 가렸다. 그리고 그 위에 당김돌이란 독특한 구조의 돌을 봉분 안으로 끼워 넣었는데, 이것은 봉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 공민왕릉이 오랜 세월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축조 기술 덕분이었다. 공민왕릉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1956년. 1905년 일제는 공민왕릉 도구를 감행했다. 그러나 무덤의 입구를 찾을 수 없자 릉의 일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뒤 5대의 술에 유물을 나눠 싣고 철수했다고 한다. 그때 이 무덤 앞에 돌을 갖다가 헤쳐가지고 무덤 칸을 뚫고 들어갔는데, 여기 무덤 칸이 아주 상당히 그저 흙이나 돌로 막 결란돼 있었고, 그 내부 역시 일본 놈들의 도굴에 의해서 그 관대도 다 그저 흙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갖다가 사사시 다 훑어봤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게 그저 관에와 같은 모닥이 관문 몇 개고, 그 다음에 고려식이 다른 나라 엽전들이 수많이 나왔습니다. 공민왕릉으로 들어가는 무덤길은 상석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된다.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걷어내면 9m에 이르는 긴 연도가 펼쳐진다. 무덤의 구조는 단실묘로 연도 끝에 공민왕 현릉의 현실이 있다.
현실의 크기는 한 면의 폭이 약 3m, 높이는 약 2.3m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개성시 부산동에 위치한 고려박물관.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던 고려성균관이 있던 곳이다. 현재는 유물전시관으로 일부 사용 중이다. 전시실 한켠에 마련된 공민왕릉 현실복원관. 1956년 발굴조사 당시의 무덤방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현실 내부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동서 북쪽의 벽면과 천장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해와 별이 그려져 있다. 세 벽면에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는 공민왕이 직접 그린 12지신상이 각각 4명씩 배치되어 있다. 중앙에는 공민왕의 관을 올려놓았던 관대가 자리하고 있다. 상당히 관 크기도 크고, 근데 지금은 일정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관은 다 부패돼서 없어지고 관에와 같은 모닥이들 그런 것들이 발굴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민왕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발굴 당시에 그 유골이 남아있던 걸 우리가 따로 상자를 싸서 넣고 거기다 잘 보관했습니다. 유골이 남아있습니다. 네, 어떤 유골은 좀,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머리 부분, 두개골 부분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공민왕릉의 무덤방 내부 동쪽 벽면에서 다른 무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높이 40cm 남짓한 작은 문 모양 구조. 그 아래로는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저쪽 무덤하고 이게 성인의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문 구멍. 이것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고려시기 왕릉들은 적지 않게 발굴해 봤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갖다가 그리고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뚫어졌겠는가 이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때 공민왕의 부인의 무덤이 이쪽 편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공민왕이 그 여자를 갖다가 그 부인을 갖다가 아주 몹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라도 혼이 왔다 갔다 하라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공민왕의 현릉 동쪽 벽은 왕비의 무덤인 정릉을 향하고 있다. 그곳에 뚫려 있는 구멍은 공민왕의 현릉과 노국공주의 정릉을 연결하는 통로일 것이다. 노국공주와 공민왕의 영혼이 만나는 길.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도록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쌍릉은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죽어서도 노국공주의 영혼과 만나고 싶었던 공민왕. 그 애절한 마음은 기록으로도 전해진다. 첫 아이를 출산하던 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비통함을 참지 못했고 충렬왕의 비인 제국대장 공주의 능을 본받아 그보다 더 화려한 정릉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노국공주의 무덤 곁에 살아있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살아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영혼으로 남아 잊고 싶었던 공민왕. 죽어서도 그런 사랑을 받은 노국공주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고려사에 실려 있는 노국대장공주에 대한 기록을 보면
본명은 보탑실리이며 원나라 종실의 위왕, 그 위왕의 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의 왕비였던 노국공주는 고려 여인이 아니라 원나라 여인이었던 것인데요.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던 때는 고려가 몽고와의 오랜 항쟁을 끝내고 강화를 맺고 있던 시기로 원으로부터 많은 내정 간섭을 받던 때입니다. 당시 많은 고려 왕족들이 볼모로 원나라에서 생활해야 했고 또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서 원의 부마가 돼야 했습니다. 공민왕도 그러한 관례에 따라 10년간 원나라에서 볼모로 지냈고 그곳에서 원나라 공주이던 노국공주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노국공주는 이국 땅에서 정략 결혼으로 만난 여인이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700년 동안 이어지는 이런 사랑을 남기게 된 것일까요? (1363년 4월 1일) 공민왕이 즉위한 지 12년이 되던 때였다.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성에 있는 궁궐이 완전히 불타버리자 지금의 임진각 근처에 있는 흥왕사라는 절에 임시 궁궐이 차려졌다. 당시 공민왕은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밤 50여 명의 무리가 흥왕사로 들이닥쳤다. 침입의 목적은 공민왕의 시해. 그들의 칼끝은 왕이 숨어있는 밀실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왕의 처소 앞을 지키는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공민왕의 아내 노국대장 공주였다. 공주는 왕이 숨어있는 밀실 문 앞을 홀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사를 보면 흥왕의 변이 일어났을 때 공주가 왕이 숨어있는 밀실을 막아 난이 평정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내인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여인의 몸으로 노국공주는 어떻게 칼을 든 침입자들을 막을 수 있었을까? 당시는 고려가 원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받아온 지 80여 년이 지났을 무렵 원나라는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를 설치해 고려의 영토를 빼앗았고 수도 개경에도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해 끊임없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었다. 1351년에 즉위한 공민왕은 원의 상징이었던 변발과 호북 등 몽고풍을 폐지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고려가 자주국가임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공민왕의 본격적인 반원 정책은 당시 원의 권력에 기대어 권세를 누리던 기철, 권겸, 노책의 숙청으로 시작됐다. 기철 일당은 원나라 황제의 황후였던 기황후의 형제들입니다. 바로 이 기철 일당의 제거는 당시 원의 권력의 아부에서 살아갔던 부원배 세력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자 고려가 이전 본격적인 반원 정책의 출발이자 상징이라는 점에서는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민왕 반원 개혁 정책의 상징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후 공민왕은 원나라 내정 간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빼앗긴 옛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
흥왕사의 변은 개혁을 추구하는 공민왕을 제거하고 친원적인 왕을 세우기 위한 역모였다. 원의 사주를 받은 고려의 친원 세력이 주도한 흥왕사의 변. 그런데 원나라 공주인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으로 막아낸 것이다. 반란군은 노국공주의 기세를 거스를 수 없어 역모를 포기한다. 공민왕이 고려에 와서 국왕이 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반원 정책을 추진해 왔었는데 노국대장공주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반대를 한 흔적들이 사료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될 수가 있고, 또 흥왕의 변 때는 국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가지고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민왕비가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아내와 동시에 정치적 반려자를 잃었다, 동지를 잃었다, 이런 감이 공민왕으로 하여금 더욱더 공주를 애도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원나라 공주 출신 왕비는 모두 6명. 노국공주 이전의 원나라 공주들은 친정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했다. 충렬왕과 결혼한 제국대장 공주는 사찰에 탑을 털어 사치를 부렸지만 왕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어찌하지 못했고, 충혜왕비인 덕령공주는 충혜왕이 사망하고 충정왕이 즉위한 후에도 정사에 관여했지만 왕은 이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유독 노국대장 공주만은 남편 공민왕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국을 등지고 왕의 목숨까지 구한 것이다. 경북 안동시,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난이 평정될 때까지 70일간 이곳에 머물렀다. 낙동강변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영호로, 피난왔던 공민왕이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주 찾던 곳이다. 영호로 현판에서 공민왕의 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 말 31대 공민왕께서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안동에 몽진을 하였다가 안동에 2개월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안동 고을 사람들의 그 충성심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 영어로 글씨를 직접 쓰시어서 하사한 그러한 영어로 글씨입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대표적인 화가로 예술 분야에 다재다능했다 한다. 특히 그림과 서예는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다. 안동시 북문동에 있는 태사묘. 고려 건국시 후백제 견훤을 토벌한 개국공신 김선평, 권행, 장정필 등 3태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사당이다. 공민왕이 몽진 온 이후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안동에는 많은 유물들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곳 보물관에는 3태사의 유물 22점이 보관돼 있다. 삼태사 중 한 사람의 것이라 전하는 장방형의 구리 도장. 태조 왕건이 하사했다는 허리띠도 눈길을 끈다. 꽃과 포도 당초 무늬가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그 가운데는 공민왕 부부의 것이라 전하는 유물도 있다. 옛날에 노국공주 부채라고 전해오고 있는데, 노국공주 부채요? 예, 보선입니다. 등급 부채. 길이 50cm 남짓한 부채는 비단천에 가는 나무로 테두리를 둘러 제작한 것이다.
70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도 용케의 그 형체가 아직 남아있다. 망건의 좌우에 매달았던 옥관자도 보인다. 공민왕이 사용했던 것이라 한다. 그래 공민왕이 여기 계시다 가실 때 남기고 간 유물인데 여자 유물은 우리가 알기로는 노국공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애는 공민왕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남겨주고 간 거라서 이 태삼이 와서 보물로 받들고 있습니다. 고려 왕실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담황색 바탕의 비단은 꽃무늬 자수가 정교하게 놓여 있다. 두꺼운 가죽으로 바닥을 여러 번 덧대어 꿰맨 흔적이 남아있는 가죽신 한 켤레. 가마를 버리고 말을 탄 채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공민왕 부부의 고달팠던 여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안동시 풍산읍의 공민왕 사당. 마을 사람들은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를 부부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다. 이곳뿐만 아니라 왕모산성 신다이라든가 가사리 신다이라든가 청량산 신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노국대장공주와 왕과 왕비가 금슬이 상당히 좋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역시 신당을 공민왕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것도 뭐 의미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사당에 부부를 모시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서울 종묘. 특이하게도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과 관련된 사연이 이곳에 전해진다. 종묘의 건물 구조와 재래의식을 기록하고 있는 종묘지.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누군가 베껴 적은 필사본만 남아있다. 그 가운데 공민왕이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공민왕 영정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신당을 짓고 그 영정을 모셨다는 것이다. 종묘의 망묘루 안쪽에는 태조가 종묘를 창건할 때 같이 세웠다고 하는 공민왕 신당이 있다. 신당 안에는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함께 그려진 부부 영정이 모셔져 있다. 정략 결혼으로 만났으나 천생의 배필이 된 두 사람. 공민왕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동반자는 노국공주였다. 조선 왕조도 인정한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한 장의 그림으로 남아있다. 공민왕은 고려말을 대표하는 개혁군주로 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 정치를 단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국대장공주가 난산으로 숨을 거두자 이후에는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결국 암살당하는 불운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숨진 이후 한나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아내의 영혼을 위한 전례 없는 사업을 일으킵니다. 공민왕릉의 서쪽, 광통보제 선사라는 절터가 남아있다. 이 절은 왕릉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던 공민왕릉의 원찰이었다. 이게 원래 관통보제 선사라고 합니다. 절간 이름은. 근데 그전에는 이 왕릉가 생기기 전서부터 절간인데 그전에는 백성들이 와서 불공을 드리던 절간이었지만은 왕묘가 생기고 나서는 이건 명복을 빌기 위한 절간으로 변했습니다. 그 크게 확장을 했고. 절터에 남아있는 큼직한 주춧돌들이 당시 절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절터 옆에 남아있는 광통보제 선사비. 공민왕이 중국에서 수입해왔다는 대리석에 화려한 용무늬를 새겼다. 비문은 목은 이색이 썼다고 하는데 심하게 마모되어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다. 다행히 이색의 문집에 그 비문의 내용이 그대로 전해진다. 광통보제 선사라는 절을 지은 목적은 노국공주의 죽음을 오래도록 애도하기 위해서였다. 비문은 당시 절의 규모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지붕과 처마 끝이 새가 날개를 펼친 듯 날렵하고 단청은 현란하며 집으로 된 것이 100여 동에 이르렀다 한다. 광암사라는 작은 절이 노국공주릉의 원찰이 되면서 대규모 사찰로 확장된 것이다. 또한 공민왕은 이 절을 원찰로 정하며 전례 없는 시주를 한다. 공민왕이 시주한 것은 2240결의 토지와 노비 46구. 토지 2000결은 고려 시기 작은 군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고 능을 지키는 수릉호로 114호를 지정했다. 114호라면 약 500명의 인구. 그들이 모두 노국공주의 능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셈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새로 왕릉이 조성되면 그 왕릉을 지키고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수능호라고 하는 호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왕릉에 각각 이 제사 그리고 또한 유지 보수를 위한 경제적인 기반으로서 토지가 지급이 됩니다. 대체로 조선시대 통상적으로 새로 왕릉이 개축되면 10호 내지 20호 정도의 호가 지급이 되고 적은 토지에 한 10여 결 정도의 토지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국 대장공주의 능에는 114호의 수능호와 약 2,000결 이상의 토지가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서 대단히 이례적이고 매우 많은 규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국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한 공민왕의 전례 없는 추모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공민왕은 궁궐인 만월대 안과 큰 사찰에 노국공주의 영혼과 영정을 모시는 영전을 짓기 시작했다. 인희전이란 궁전에는 공주를 위한 천수도량을 짓고 많은 재물을 하사했다. 또한 왕륜사라는 절에도 영전 사업을 일으켰는데 수백의 장정이 한 나무를 끌어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였다고 한다. 노국공주에 대한 끝없는 공민왕의 사랑은 자신이 숨져
공주의 곁에 묻힐 때까지 계속됐다. 자신과 공주의 영혼이 머물 또 다른 세계. 영혼의 길로 연결되는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쌍릉은 공민왕의 절대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희대의 걸작이었다. 사랑은 아내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노국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에게 연인과 동지를 함께 잃게 한 비극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애도의 마음을 오롯이 담은 곳이 바로 이 공민왕 쌍릉입니다. 사후 두 사람의 영혼이 함께 머물 또 하나의 세계가 완성된 것인데요. 공민왕릉의 건축과 설계에는 당시 고려 사람들이 도달했던 수학과 천문지리, 석조 건축술, 조형예술 수준이 종합적으로 집대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처럼 왕이었기에 가능했던 당대 최고의 무덤 건축. 다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공민왕의 시신과 영혼이 거처하던 무덤방. 북쪽 천장에 크고 작은 붉은 반점으로 우주의 별들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낯익은 7개의 붉은 점. 북두칠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 오른쪽에는 해가, 왼쪽에는 달이 그려져 있다. 남쪽 천장에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6개의 붉은 점이 3개씩 연결되어 있는 별자리.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3개의 별을 또 연결시켜놨죠. 바로 고구려 고운벽화의 상영총 남쪽 천장에도 똑같은 모양을 그린 별자리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별자리를 저는 고구려 벽화에서 많이 그려지는 남두육성 별자리의 변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북두칠성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별자리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이 남두육성이다. 남두육성은 여름밤 남쪽 하늘에서 발견되는 국자 모양의 별자리다. 서양 별자리 가운데 궁수 자리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양에서는 북두칠성에 대비해 남두육성이라 불렸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남두육성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그 가운데 쌍영총에 그려진 남두육성은 공민왕릉 천장에서 발견된 6개의 별자리 형태와 비슷한 모양이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인간의 사후 세계를 주관하는 별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남쪽의 남두육성 별자리는 인간의 삶과 수명 장수를 상징하는 별자리로 여겨졌죠. 이렇게 북쪽의 북두칠성과 남쪽의 남두육성 별자리는 인간의 생과 사라는 두 세계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다는, 그리고 두 세계를 통해서 영원성을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 체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무덤방에 우주의 천체를 표현했던 고려인들. 당시에는 어떻게 하늘을 관측했을까? 먼저 고려사에 기록된 천문 관측 기록들을 살펴봤다. 밑으로 좀 내려보자. 달이 태양의 빛을 가리는 일식에 대한 관측 기록만도 150여 건에 이른다. 태양의 흑점을 뜻하는 흑자. 망원경 없이는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흑점의 관측 기록도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대낮의 태백, 즉 금성을 관측했다는 기록도 눈에 띈다.
오늘날도 일반인들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대낮에 금성과 목성을 관측했던 기록, 그걸 성주현이라고 하는데 그 기록만 해도 195회나 나옵니다. 그런 것은 미리 계산을 하고 예측하지 않으면은 또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천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려시대에 궁궐이 있던 자리 만월대. 그 서쪽 터에 고려의 첨성대가 남아있다. 다섯 개의 기둥이 3m 높이로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석판이 평평하게 깔려 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늘을 관측했던 것일까? 석판의 오른쪽에서 4개의 구멍이 발견되고 왼쪽에서 2개의 구멍이 보인다. 석판 위에 또 다른 장치가 놓였다는 증거다. 그 상단에 석대 있는 데를 보게 되면은 그 난간석에 몇몇 곳은 구멍이 있는데 이 가운데 2개 구멍이 있는 것이 분명히 이 출입을 하는 통로였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곳에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 관측자가 이곳에 올라가서 관측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관측 기기는 그 망원경은 없던 때였었으니까 우리 육안으로 관측을 하는데 그 관측했던 기기들은 아마 혼천이라든가 간편한 기기를 사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월대의 고려 첨성대에는 이렇게 난간과 계단이 설치돼 있었을 것이다. 그 위에 관측기구를 올려놓고 하늘의 변화를 살폈을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순리가 우주의 섭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긴 고려인들. 그 생각이 공민왕릉 내부 천장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벽면을 둘러싼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근데 고려 시기 초기의 벽화 보면 예를 들면 왕건왕릉 벽화 보면은 산수 풍경무늬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사신도무늬는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고려 후기에 와서는 벽화 내용에서 12신도를 갖다가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복 차림의 관을 쓴 이들의 머리 위에는 동물의 머리가 각각 그려져 있다. 이들은 땅의 12방위를 지키는 12지신들이다. 벽화 속 12지신들은 각각의 방위에 해당하는 동물 문양의 관을 쓰고 자신의 방위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십간십이지라는 것은 이 동양의 어떤 그 우주관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 12지상을 배치함으로써 그러니까 12방위신이면서 시간신의 그 의미를 띠는 수호신인데 그 가운데는 왕의 시신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우주의 중심에 왕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는 삶과 죽음의 순리를 별자리로 표현하고 있고 사방으로는 12방위를 지키는 12지신이 둘러싸고 있는 곳. 그곳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우주라 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당시 고려인들의 내세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공민왕은 영혼으로 남아 노국대장 공주와 만나 사랑을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아비로서의 아름답고 절절한 사랑은
왕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노국대장 공주가 죽은 후 시리에 빠진 공민왕은 신돈에게 전권을 맡긴 채 술과 여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무너진 왕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는 좌절됐고 고려는 공민왕 사후 실질적으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타지마할, 공민왕릉은 공민왕의 애달픈 사랑과 개혁 실패의 상징으로 남게 됐습니다.